다음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고를 드리자면 원래 이런 설명에는 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법이죠. 아마 계속 이 뜨거운 바람 때문에 아마 이제 슬슬 졸리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제 설명에는 더 재미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지개를 켜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아마, 예,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예, 원래 제가 이 일대에서는 고세종하면 노잼이고 노잼하면 고세종입니다. 그래서, 예, 눈을 번쩍 뜨고 들어주셔야, 예, 아마 안 주무실 거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지금까지 저희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들어주셨으니까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이런 입시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예,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고라는 학교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이 맞춰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래서, 예, 현대고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현대고 현재 입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입시, 이제 앞으로 우리 예비 현대인들은 입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나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예, 입시 전문 컨설턴트고요. 이제 서강대 학교에서 이제 학종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일을 하다가, 대기업에서 이 학종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각 대학교에 돈을 주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요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고세종이고요. 하여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시간이, 예, 되도록, 예, 하겠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런 입시 설명에 나와 어머님도 많이 들어 다녀보시죠. 그러니까 아마 대학 제도가 뭐가 있고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차피 뻔한 얘기죠. 예, 이제 슬슬 그래도 자녀분들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셨으면은 아마 훨씬 더 익숙하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얘기는 충분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예, 요런 얘기부터 왜 안 넘어가? 제가 다 했나? 자, 먼저 이런 얘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나가시면 알아나가실수록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대입제도가 되게 많이 바뀐다, 혼란스럽다, 양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진짜 대입제도가 엄청 혼란스럽게 바뀌고 있는가. 네. 근데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대입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진 한 10년 전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2008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런 적이도 없었어요. 실제 전형을 운영한 게 아니고 그런 걸 해보자고 이제 도입이 된 건데, 그 연구는 거의 한 5년 전부터 연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거 통해 가지고 학종에다가 돈을 엄청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 사업이 바뀐 게 언제부터냐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 한 중기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지원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명칭이 저걸로 바뀌고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종이 굉장히 중심으로, 입시 전형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리고서 이제 문이과 통합을 교육과정 안에 집어넣고 서서히 해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절대 평가가 들어왔죠.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준비 과정 자체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냐? 대부분 또 노무현 정부나 그 이전에 이미 상당히 틀이 잡힌 상태에서 차곡차곡 진행되어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긴 것들이 아니고 다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때 정권들이 그때 맞춰가지고 막 입시제도로 바꿔간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냥 자체 동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항상 계획한 대로 행동해요. 대부분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우리 문재인 정부 교육과정 한번 보세요. 특목자사고 폐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수능절대평가나 대입전형단수나 고교학점제는 실제로 정권하고 아무 상관없이 원래 하던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성향하고도 맞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향성이 박근혜 때는 안 했나요? 그전에 이명박 때도 어차피 틀이 잡힌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던 것들입니다. 그 하에서 조금씩 사실 천천히 바뀌어온 게 대학교 교육제도이고 거기 맞춰서 실제 입시제도도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더욱이 수능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현재 빨리 진행되면은 2021년. 예. 좀 더 딜레이가 걸리면 그 뒤로 넘어갈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 학생들하고는 어차피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도 빨리 도입해봐야 2021년에서 2022년이에요. 2022년에 2학년도에는 우리가 도입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도 아직은 정확히 결정된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니까 하나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 신경 쓰면 되죠? 하나예요. 대입전형 단순화. 이거는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긴 하지만 실제 방향은 지금까지 오던 대로 사실 하던 방향입니다. 어떤 거죠? 종합이 늘어나고 논술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2013년 이럴 때 이제 종합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논술도 여전히 있을 때는 비율이 비슷했어요. 25, 22 정도로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인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매년 거의 2에서 3% 정도씩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 논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논술 자체는 거의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논술 전형이 우리 전형이었냐? 웬만한 학생들한테 실제 내 전형이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냐면 문과 쪽에서는 보통 본인의 어떤 수능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평 한 2 정도에서 평 3 정도 되는 학생들이 논술에 목을 걸었습니다.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근데 그 결과가 과연 좋았을까요? 상당수 학생들은 어차피 다 정시로 갔어요. 네. 그리고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논술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논술 설명도 간단하게 드려야 되지만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능 4등급 정도를 선으로 해가지고 그 안쪽에 들어온 학생들 안에서 무작위적으로 붙어요. 생각보다 수능하고 같이 일관되게 가지도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요. 수능 수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생의 똑똑함과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가는 건 사실이지만 수학 쪽처럼, 그러니까 이과 쪽처럼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가진 않아요, 문과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반모토처럼 이 문과 논술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2등급에서 논술 합격자 65%가 나오고 3등급선 안쪽에서 95%가 나와요. 정확하게 이거는 수능하고 정확하게 같이 가는 시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 대학을 어차피 정시로도 잘 치를 수 있는 애들이 논술을 치러서 대학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통해 가지고 로또를 노리는 방식은 어차피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논술은 어떤 식이었던 거냐면 수능을 좀 잘 보는 애들은 약간 선점하는 형태의 시험에 가까웠던 것이므로 실제 논술도 무작위적으로 가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논술이 나는 성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찬스였던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던 그 형태가 엄청나게 바뀐 적은 없었다는 거죠. 다만 뭐는 있냐면 거의 한 30년 동안 계속 축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왔냐? 수능에서 논술 쪽으로 서서히 넘어온 것밖에 없어요. 큰 그림은 그거밖에 없다. 어차피 그리고 좁은 단위에서는 엄청나게 바뀌지 않아요. 네, 한 번도 엄청나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대학교 입시 전형의 엄청난 이 변화 속과 이 혼란 속에서 나는 희생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간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못해서 못 간 거예요.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다만 축이 그쪽으로 바뀌니까 학교 유형에 따라 가지고 유리함은 약간 바뀌긴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수능 공부를 아주 잘하면은 그냥 대학을 갔기 때문에 줄 세워서 갔으니까 그랬긴 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뒤섞여 있는 상태인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학교가 그런 유형을 잘 따라가는가는 잘 선택해서 가셔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흐름이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어떤 애는 대학을 가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못 가고 있어. 그런 일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우리 학생들한테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를 여전히 잘하는 학생은 그냥 괜찮은 대학을 여전히 잘 가고 있다는 게 현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대략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전형 어떤 전형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내신 수치 가지고 돌리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는 상관없는 전형입니다. 우리 예비현대인들하고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종합전형인데, 이제 종합전형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서서히 눈여겨봐야 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까지는 아직은 논술전형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논술전형을 보기는 할 겁니다. 이제 5등급을 안 넘어가는 학생들은 논술을 굳이 저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현대고 학생들도. 이제 5등급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현대고 학생들도 논술에 슬슬 손을 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논술을 내가 치러되는가 안 되는가는 내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가 수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최소한도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가 3등급 안쪽으로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논술 문제를 제대로 쓸 수가 있고, 이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과는 무조건 수학하고 정비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논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논술도 안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고에서 5등급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이 과연 수능을 볼 정도의 수능이 나올 거냐, 이과 학생이. 현대고가 제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인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한테 과연 논술이 딱 맞는 전형이냐. 우리 학생들 생각보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나 이런 다른 수시 전형을 같이 치러가면서 섞어갖고 치르는 전형으로서 맞는데, 이것만 올로 치러가지고 이게 딱 맞는 학생은 생각보다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고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현대고라는 학교가 어떤 성격의 학교냐, 이거부터 먼저 좀 따져보고 싶어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자, 여기 다른 이제 유사한 경쟁 학교들하고 비교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떤 학교가 그래도 가장 나아 보이세요? 네, 어떤 학교가 그래도, 그러니까 기준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현대 대학 입시 제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학교가 뭔가 학교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휘문이에요? 휘문? 그죠? 휘문이 제일 많이 보냈긴 했죠. 자, 근데 이 수치를 한번 보시죠. 자, 수시는 대체로 다 비슷하죠. 그죠? 학교가 인원이 그냥 비슷하면 비슷해요. 현대고가 원래는 이거보단 잘 보내거든요. 보통은 20명 넘게 보내가지고 30등 안쪽에 들어온 학교인데,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작년에는 20명 못 넘기면 30등 안쪽에 못 들어왔거든요. 얘가 35등인가? 학교가? 그래도 뭐 16석이시면은 50등 안쪽엔 보통 들어오니까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얘네가 되게 더 정시로 굉장히 많이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분발해갖고 많이 보냈죠. 세화고가 원래 현대고 적게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뭐 휘문은 원래 사실은 정시 통해가지고 원래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순서대로 뭐 이런 학교들이 역시 좀 더 입시 결과가 좋고, 그럼 이런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이런 학교야말로 진짜 망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예. 지금 수시가 어떻게 가고 있죠? 수시대 정시 비율이 어때요? 예. 서울대가 어떻습니까? 예. 75대 25예요. 근데 잘못하면 80대 20이 될 겁니다. 좀 있으면 자녀분들이 학교 갈 때쯤이면 더 심할 거예요. 근데 얘네는 모든 애들을 다 정시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수시로 7명 갔으니까요. 자,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학교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합전형도 기본적으로 어떤 전형이냐면, 내신을 통해 가지고 학생 수준을 가늠을 하는데, 그냥 가늠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얘가 어느 지역이고, 그리고 학교 레벨이 있고 학교 수준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내신 대비했을 때 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가늠을 해요. 예. 그런 가늠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휘문고 정도 된다 그러면은 원래는 1등 만쪽에 들어오면은 실제 수능을 봐도 서울대는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7명을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휘문은 여전히 내신에서 1.5등급 아니면은 서울대에서 잘 안 뽑는 학교인 거예요. 현대고하고 뭐가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근데 실제 자원은 어떤가요? 현대고보다 사실 휘문이 훨씬 좋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얘들은 지금 수시에서 엄청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휘문고를 잘못 알아보던, 아니면 학교 쪽에서 뭔가 입시를 이상하게 치러가지고 망치던,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간 휘문고 지금 되게 이상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치는 거. 근데 지금 강남에서 여기보다 더 남쪽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자사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일반고고 자사고 상관없이 거기는 가면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학교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입시를 같이 폭망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중요한 건 뭐죠? 자원 대비 잘 나오냐지. 실제 학교를 우리가 선택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거는 자원 대비 결과가 잘 나오냐지.
실제로 그 학교 자체가 서울대를 엄청 많이 보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예, 근데 얘네는 이렇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넓은 문이, 수시가 훨씬 넓은 문인데 그 문으로 제대로 전혀 못 보내고 정시를 억지로 겨우겨우 꾸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가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정시로 가면은 이 서울대 정시 합격자의 60%가 재수생이에요. 40%가 재학생이고.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예요. 이거 재수생이거든요. 적어도 반텀은 재수생이에요. 반텀이 재수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학교는 계속해서 재수생을 양산하는 학교라는 얘기예요. 수준이 더 되는 애들이 수시에서 입시를 못 들고 정시에서 한번 삐끗해가지고 망치면은 다음에 다시 한번 치러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휘문고가 입시를 잘 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이 유사 경쟁고 중에서는 현대고가 가장 멀쩡한 학교예요. 현대 입시에는 가장 잘 맞는 학교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입시 흐름이나 입시 틀은 가장 잘 타는 학교예요. 근데 그런 학교인 게 나한테 맞는 겁니다. 그런 학교인 게 훨씬 더 입시를 실제 치르기에는 훨씬 유리한 학교인 거예요. 예. 얘네도 현대고도 마찬가지예요. 한 반텀 정도는 재수생이에요. 예. 근데 적어도 얘들은 그러면 2대1 비율이 나오잖아요. 예.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실제로 2대1 비율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데 수시가 더 많은데 적어도 그 비율을 맞추잖아요. 예. 이런 학교가 훨씬 더 영리한 학교예요. 예. 이 학교는 뭔가 입시 이상하게 치는 학교인 거고요. 근데 전형적인 이런 학교들이 생각보다 서울엔 많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냥 그 힘으로 그냥 밀어서 수능 힘으로 그냥 밀어가지고 서울대 내가 애가 갈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는 어차피 더 줄어들 테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내신 경쟁을 그냥 차라리 차라리 좀 더 편하게 하고 여기 어차피 가면 내신 경쟁이 훨씬 심하겠죠. 훨씬 자원이 좋은 데니까. 네. 거기서 좀 덜 심하게 하고 차라리 비슷하게 이렇게 수시에서 평가받는다 그러면 입시 결과는 무조건 현대가 내 아이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하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사실은 정시 같은 경우 열심히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축이 수시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무래도 수시 쪽에서 특히나 내신이라든가 이쪽을 좀 더 깊이 있게 잘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학원 내신 프로그램 들어오셨죠? 예,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일단 핵심은 내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합전형 평가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드릴게요. 이제 왜냐면 논술이나 사실 다른 종류의 전형들은 어때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해요, 사실. 어차피 수능은 어차피 다 객관식이고. 예, 그리고 또 논술 같은 경우도 논술도 이과 논술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해가지고 사실은 딱 보면은 평가자들이 진짜 빠르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수학 문제 그냥 딱 쫙 평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조금 불투명한 게 문과 쪽 논술이지만 문과 쪽 논술도 정확한 답이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종합전형이 가장 잘 안 알려져 있는 전형이고 보통 종합전형을 그래서 준비하시는 걸 가장 어려워하시잖아요. 1, 2학년 때까지 보통 논술을 하는 학생들조차도 1학년 때까지 열심히 수능 준비하다가 3학년 때 하면 되는데 종합전형은 약간 그런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 내신을 정성평가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성평가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량평가라 그러면 말 그대로 양적평가이기 때문에 내신을 기계적으로 돌리면 되지만 정성평가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신 성적을 그대로 깔아놓고 진짜로 보고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상중하 또는 1에서 5급간을 판단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때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적이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이 학생이 우리 전공하고 상대적으로 맞는 전공을 맞는 과목에서 강점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 안쪽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정성평가가 기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평가를 할 때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오는데 그 다양한 자료들을 개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도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평가하면서 하나의 평가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보고 하나를 평가하고 리더십을 모든 자료를 다 보고 리더십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인 평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들어가는 요소는 대략 평가 항목은 대략 한 5개, 6개 정도가 들어가요. 자,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학업수학력, 리더십, 봉사정신, 문화친화성,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으로 주고서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5점 척도, 3점 척도로 해서 점수를 부여해요.
그렇게 해서 총점이 나오면 그 점수를 가지고 그게 전체 서류 점수고 그걸로 보통 1단계를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면접으로 학생 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대가 2015에서 2016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평가 항목을 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평가 항목을 바꿔도 실제 평가 방식이 잘 안 바뀌고 이 평가 항목을 정의하는 방식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실제 평가 방식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안 바뀐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개편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저도 이제 종합전형을 진짜 평가를 해봤으니까요. 평가해보면 좋은 애는 느낌이 와요. 서류를 보다 보면 이게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이 오고 생각보다 일치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얘를 왜 뽑았냐 설명해보라고 얘기하면은 지나고 나면 까먹어서 잘 설명 못해요. 서류 보고 다시 봐야지 얘 이래서 뽑았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평가는 어차피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더라. 예, 평가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일치도 같은 것들은 상당히 높이는 편이라서 아주 이상하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평가 항목 보세요. 학업 역량, 지적 탐구 역량, 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역시 이런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시 공부랑 관련된 요소가 핵심이라는 점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레벨의 학교로 갈 수 있는가는 대부분 내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서 이런 성실성, 공동체질, 자기주도성, 창의성 또는 여기다가 이제 전공적합성 이런 요소들이 들어와서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적 탐구 역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보통 전공에 대한 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걸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을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물론 평가 항목이 여러 개, 5개에서 6개 정도의 많은 평가 항목들이 들어있고 그런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평가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진짜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는 그렇게까지 되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렵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인재를 뽑겠다는 식의 학교는 그런 인재를 뽑겠다는 식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형 자체의 그냥 취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형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실 때 일단 가장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 키워드가 지적 호기심이에요. 학업 역량과 지적인 호기심. 학생이 진짜로 공부를 좋아하나. 그리고 뭔가를 알고 뭔가를 탐구하고 뭔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하나. 그게 첫 번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조금 못하더라도 더 발전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진짜 애가 진짜 전공이 좋아서 지원한 것 같은가. 뭔가 그런 느낌이라도 뭔가 주는가. 그런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확보해야 하는 요소들이고, 자,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좀 찾고 넣어볼 수 있는지, 학생부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확보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은 이게 준비하는 게 이게 전형이 복잡해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을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은 이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서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형이 복잡해서 그런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형태의 많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아마 어렵다는 느낌이 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일단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미 보셨어요.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 보셨잖아요.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실제로 하나도 차이 안 나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은 여기 빠져있는데 4번에서 지금 6번으로 넘어갔잖아요. 일부러 뺐는데 5번에 그 진로 인증 자격증 그거 하나 더 있어요. 고등학교 거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평가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수상 경력, 진로 희망사항, 그리고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동 공진, 자율활동 봉사 동아리 진로. 자, 그리고 이렇게 봉사 활동이 이렇게 목록으로 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성적이 붙으면서 밑에 세부능 특기상이라고 그래서 줄거리 붙죠. 근데 이게 많이 안 써져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에는 이거 거의 안 써져 있거든요. 왜냐면 입시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안 쓰세요, 그냥. 귀찮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까지 상관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필요하니까 여기 써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의미 있게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석차 등급이 붙는다는 점. 이 석차 등급이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이제 원점수가 들어가면서
표준 편차가 들어가고 단위수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뭐 일반적인 주요 과목들은 단위수가 높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평균 대비 표준 편차가, 평균 대비 원점수 거리가 어떤지도 사실은 평가할 때 봐요. 아무래도 학교 성격이 그냥 평범한 일반고인데 원점수 평균 되게 높고 원점수 평균에 가깝다 그러면 이 학생이 엄청 잘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근하게 또 등급을 통해서 또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20에서 15 막 이 정도 사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예요. 예, 상위권 학교들은 좀 성적이 높고 좀 균일하게 나온 학교들은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현대고 같은 경우가 10 내에서 어떤 과목 왔다 갔다 하고 보통 10에서 15 사이 정도가 나와요. 예. 상대적으로 평균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뭉쳐있는 편이에요.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 일반고보다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학교 레벨 같은 것들은 판단을 해봐요. 근데 물론 표준 편차가 낮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적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을 해서 평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종합전형의 성적평가의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석차 등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학생이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레벨인가. 학교 레벨 대비 학생의 등급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을 판단하는 일단 기준이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세특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이제 성적이면서 9번이 독서활동인데 이거 예전 학생들라서 이렇게 서술이 많이 들어있지만 지금은 독서는 책 이름하고 그리고 저자 이름 요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서 서술이 안 들어가니까 독서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독서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요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독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봐주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서가 많아봐야 그냥 믿어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독서가 많으면 그냥 안 믿냐? 그러면 독서를 그냥 안 넣어도 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왜냐면 아예 없는 애보다는 당연히 있는 애를 뽑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평가하는 사람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제한된 학생부라는 이 자료 안에서 뭐든지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독서가 아예 없는 애는 그럼 괜찮으라고 생각이 들 리가 없잖아요. 독서는 어차피 적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독서를 어떻게 적절하게 듣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보다 요령은 간단해요. 학생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만 하면. 예. 그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10번이 행동성 및 종합의견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총평이 들어가는 아닌데, 자, 이 칸이,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 인성적인 요소들,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 애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참 뭐 쾌활하고 명랑하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써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 서술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꼭 좋지만은 않아요. 뭐 나쁠 건 없죠. 학생에 대해서 그냥 좋은 얘기가 어느 정도 나열되어 있다면 뭐 이 서술이 나빠질 건 전혀 없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나빠질 게 전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이제 건대가 많이 몰린 학교라서 20대 1 정도가 나오고 상위권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몰리지만 그래도 10대 1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 중에서 엉뚱하게 성적에 안 맞게 쓰는 애가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 애들을 쳐내더라도 나머지 어느 정도가 남죠? 15대 1에서 약 7대 1 정도가 남거든요. 작아도 5대 1 정도가 남아요. 최저 같은 거 붙어 있어가지고 그 애들까지 쳐내더라도 5명 중에 아까 4명을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못 밀어내도 심하게는 10명 넘게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적당히 써져 있으면 괜찮나요? 아니죠. 적당히 써져 있으면 그냥 중간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1단계 통과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겨우 통과하든지 아니면 못 통과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성적이 좋으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차피 다 같이 안 써져 있으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 학교로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예. 하위권 학교면 괜찮은데. 하위권 학교면 왜 상관없냐? 어차피 다 같이 잘 안 써져 있어요. 예.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다 같이 잘 안 써져 있으니까. 근데 학교가 올라가면 학교가 수준이 올라가고 좋은 학교를 쓰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술 하나하나가 조금씩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행동성 및 종합의견도 어떤 얘기가 좀 들어가면 좋을까? 그 얘기도 이제 계속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성적입니다. 이미 보시는 것처럼요.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차 등급이라든가 과목 이름, 단위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펼쳐진 형태로, 요새는 뭐 종이로 보진 않고 온라인으로 싹 올려서 컴퓨터로 이렇게 막 보시면서 되게 편하게 평가하시던데 저 때는 이제 막 종이도 다 뽑아가지고 봤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먼저 판단을 하죠. 엉뚱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 학교들 내신 평균을 보시면은 상위권 학교들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대, 그리고 이제 중상권, 뭐 건국대 정도 선이 2등급 한 중간 정도에서 평균이 형성되는데, 자, 이 정도 그냥 일반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건
일반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현대고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내신으로도 이 학교를 도전하는 게 일단은 가능은 하다.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대략 어느 정도 성격을 보이고 있느냐. 현대고 학생들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자료냐면은 건대거든요. 건대의 이게 뒤에서 빼온 자료예요. 당연히 뭐 이런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대비 1단계 합격자가 얼마나 나왔나. 비율이거든요. 네, 비율 자료인데, 1등급 때는 한 50% 정도 되고요. 2에서 이제 아까 보였던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평균 기준으로 하면은 그 평균이 2.4, 2.5 정도 됐었잖아요. 예, 그 정도 선에서는 대략 이 정도 인원이 면접을 통과해요. 이 정도 비율이. 한 20%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실제 경쟁률 한 5대1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평균보다, 보통 그 학교의 평균보다 위쪽으로 쓰면. 위인 성적을 갖고 쓰면 그 정도로 들어와요. 근데 물론 현대고 학생들이 그렇지 않겠죠. 현대고 학생들은 대략 어디쯤이냐면 요 밑이에요. 요 밑인 학생들이 보통 써요. 그러니까 실제 통과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흥미롭게도 성적이 엄청 떨어지는데 평균보다 한참 떨어지는데도 1단계 면접 평균 비율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 정체가 되냐면 3등급 때서부터는 약 10%대? 에서 심하게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지만 계속 10%대에서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2선대에서 건대를 쓸 거면은 특목자사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약 이 정도 때까지는 실제로 통과하는 학생도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실제 지원을 할 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이 결국은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신 비율대로 1단계 통과자가 실제로 결정이 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이 정도 때에서 또 계속해서 합격자가 일정하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제 현대고 학생들이 이런, 아니면 이제 뭐 외고나 또는 뭐 이렇게 전국 단위, 이제 아주 전국 단위 자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성적에서 사실 쓰지만, 예, 이런 서울 지역 자사나 이런 학생들이 여기를 계속 쓰고 있고 실제로 일정 인원이 계속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비율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략,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 선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 성적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과하는 학생들 사실 굉장히 많은 또 떨어지는 학생들과 함께 존재하는 거, 함께 이렇게 응시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성격은 절대적으로 그 학교를 통과하기 위한 내신 성적 선은 분명하지만 또 동시에 뭘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의 적정한 학생부 수준은 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 밀어내기요. 나하고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갖고 있으면서 응시한 그 애들을 밀어내기 위한 학생부 수준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그 점을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대고는 상대적으로 이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학교예요, 사실은. 지금 현대고 학생들은 대체로 이 안에서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건대 정도 수준을 통과한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 실적도 실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 정시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성적 대비 한다면 현대고 학생들의 내신은 적절하게 잘 학교에서 인정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편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실적이 실제로 그렇게 나온 거죠. 다른 학교 대비해 봤을 때요. 실제 뭐 최근에 외고들 있잖아요. 서울시내 외고들. 대부분 지금 정시에서 결과를 거의 못 내거든요. 정시에서 거의 못 붙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일이나 명덕 같은데 작년에 명덕이 17명 붙었고 대일이 27명인가 붙었는데 명덕이 한 명 정시에서 됐는데 걔 재수생. 대일도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 됐더라? 정시에서 한 5인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걔네도 반도 재수생. 그러니까 사실상 걔들은 이제는 정시에서는 못 붙어요. 그러니까 사실 걔들은 되게 과밀하게 잘 평가받는 편에 해당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오히려 훨씬 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걔들은 심하게는 1대1이 나온단 말이에요. 1대1보다 더 나오기도 하고 정시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상상 같은 학교는 계속 아직도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쪽은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는 실제 학교 레벨 대비는 내신 평가 판단은 아주 잘 받는 학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종합을 지원했을 때 사실은 손해는 전혀 안 보는 학교다. 그러니까 그 요소 중에는 아마 학생부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관리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도 저기이긴 하겠죠. 한 4등급 정도 선까지일 겁니다.
3등급에서. 제가 이제 현대고 학생들하고도 상담을 해보면 거의 한 3등급 정도 선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학생부를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유력하게 써주는 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그 안쪽에 들어갔을 때 이 종합전형 치는데 훨씬 유리한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이 박사정원들, 그러니까 이 종합전형 평가자들이 보여주는 성향을 보시면 내신에 대해서는 선택 방향하고 추이 반영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실제로도 예를 들어가지고 통계학과 같은 문과 쪽에 통계학과가 있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 붙는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고에서 3년 내내 거의 수학이 대부분 1등급이고 2등급 어쩌다가 한 개 맞았고 나머지 한 2, 3등급 겨우 맞는 애가 근데 건대 통계 이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형태로 실제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 반영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문과 학생 같은 경우 수학이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이 제대로 관리된 학생들은 실제로 종합전형에서 아주 그렇게 불리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이과 쪽 학생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혹시 자녀분이 여학생이신가요? 아, 그래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면서 그러니까 물리학과 온 학생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죠? 물리학과는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남탕의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부로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과가 사실 문과의 공대예요. 예, 전부 남자였습니다. 저도 그 동기가 2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0명이 남자였어요. 예, 정말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중대 물리학과 이런 과들 있잖아요. 중대 학교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학과 같은 데는 공백이란 말이에요.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물리 선택하고 수학 좀 잘하고 수학 대충 한 2에서 3등급 정도 맞고 물리 한 2등급 정도 맞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요. 딴 거 없어도. 중대 물리학과는. 실제로 면접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예, 겨우 3, 2, 2, 3 이렇게 찍어도 3, 3 찍어도 통과하고. 그래도 통과해요. 중대 물리학과를 실제로 면접을. 최종까지 가는지는 지금 봐야 되지만 실제 통과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실제 선택 반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 여학생 비율을 원래 생각 안 하고 뽑는 게 사실이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여학생이 물리 같은 학문을 공부하겠다라는 태도가 있으면 그래도 분명히 평가상에 약간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완전히 남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빈틈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가르친 학생이 물론 이 학생은 대일외국인 했어도 중대간호를 이 학생이 평 5.9인가? 그랬는데도 중대간호를 1단계 통과했어요. 남학생이니까. 예, 그런 식의 메리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과학 같은 성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문과 학생인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이니까 문과지만 과학 같은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실제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 반영 같은 것들이 실제 들어가고 그리고 추이 반영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적의 변화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추이 반영이 왜 과장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냐면 그렇게 성적이 많이 잘 안 바뀌잖아요. 성적이 확 뛰는 친구들이 있나요? 진짜 눈에 띌 정도로? 근데 추이 반영이 제대로 되는 정도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평균 한 등급 정도는 뛰어야 될 거예요. 눈에 띄게 뛰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이 반영은 그렇게 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게 크게 시감하게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지만 선택 반영 같은 경우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여학생이라는 메리트에 그래도 여학생이 물리를 선택하고 그래도 물리 등급이 그래도 한 2에서 3등급 정도 선은 나온다. 일반고 학생이. 그러면 상위권 대학교 물리학과 같은 데가 빈대는 사실은 가능하다. 예. 예, 선택 반영과 그리고 학생의 희소성 이런 게 겹쳐가지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때부터 가능하면은 내신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대비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내신 준비를 좀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우리 현대고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내신이라든가 학교평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학생이 각각의 개별 차원에서 내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내신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그냥 내가 현대고라는 것만 믿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뭐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해당되는 특히나 본인이 원하고 있는 학과하고 관련된 전공은 어느 정도는 관리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 과목이나 이런 쪽에 조금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우리 학생이 조금 특히나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뜻이 있다면 뭐 물리 같은 과목들 분명 어려워서 학생들이 피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물리는 빈틈이 특히 물리학과 같은 그런 과들은 빈틈이 많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명백히 물리를 선택하고 거기서 약간 내신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메리트를 받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측면에서 괜찮아요. 논술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물리 선택하는 학생이 워낙 없다 보니까 난이도가 아예 달라요. 화학이나 생물하고 물리는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을 하는, 논술에서 선택 과목을 할 경우에 물리가 꼭 있어요. 지구과학은 없어도 물리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구과학, 생명과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변별력을 위해서 엄청 어려운 걸 내요. 학생이 기본적인 원리는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 기초적인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물리는 기초 개념이나 이런 것만 적당히 알고 들어가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난이도 차이가 심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학생이 물리를 선택해서 물리 쪽으로 해서 종합전형도 준비하면서 그 준비된 걸 가지고서 약간 학생이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논술 같은 경우도 섞어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특히나 논술 같은 경우 물리는 학생들 웬만하면 3등급에서 조금 언더라도 실제로 웬만하면 상위권 학교 논술까지 다 풀 수 있어요. 예. 연대 것도 풀 수 있어요. 연대 것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물리만. 생명과학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예. 물리는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리 같은 틈새 과목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물리가 괜찮은 과목이냐? 기본적으로 웬만한 공대에서는 다 뭘 배우죠? 역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물리를 관심을 가졌다는 게 실제로 메리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리는 괜찮은 과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좋다. 자, 다음으로 세특을 보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성적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요소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학생이 우리 과에 정말 관심이 많은가를 또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는 가장 좋은 게 세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자들은 세특을 많이 보고요. 솔직히 세특은 학생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영역이긴 해요. 왜냐면 어차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서술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죠.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맡기는 면도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어떤 소재를 쓰면 좋겠냐는 것 정도는 써오게 하거든요. 다 써오게 하진 않고요, 서술을. 근데 어떤 내용을 넣고 싶어? 그건 넣어줄 수 있어 정도는 선택을 하게 해줘요. 자, 그렇다면은 세특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 같은 것들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대고는 그래도 그런 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뭐라냐면 학생들한테 주제를 주고 발표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발표한 주제를 가지고서 세특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세특의 서술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서술하고 상대적으로 이쪽 서술에 비하면 이쪽 서술 훨씬 낫죠. 자, 보시면은 개념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해했고 분자 운동 속도 비교 실험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열의가 좀 더 뛰어난 편이다. 그리고 수업시간 참여도가 높다. 이 정도에 비하면 얘가 그래도 적어도 어떤 개념 같은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해봤나 정도는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 정도에 만족할 만한 서술이냐? 사실 그렇다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 모둠활동이니까 수행이에요. 구체적인 주제가 등장하고요. 한국인의 노동자 가상 인터뷰를 해봤대요. 이건 이제 문과긴 하지만요. 그리고 주결자분과가 조선태영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인터뷰를 가상 인터뷰니까 들어있고, 예,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다르고, 그리고 얘하고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일단 소재 자체가 얘는 실험을 넣긴 했지만 자세하게 쓰여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케이스처럼 아예 수업 시간에 발표형 수행을 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내용이 자세하게 적힐 수 있거든요. 현대고는 이런 거 한다는 건 강점이에요. 예, 웬만한 일반고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현대고는 이런 거 시키니까 이건 강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위주로 써달라고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이 경우도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수행을 가지고서 이제 넣은 형태이긴 해요. 조별 연구를 수업 시간에 한 케이스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김영란법과 청백리를 비교한 조별 연구니까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럼 내가 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친하면. 예. 사이가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학생이 이런 걸 내가 그냥 한번 탐구해 본 건데 하고 들고 온다고 해서 넣어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친하다. 가능합니다. 넣어줄 수 있어요. 실제로 일반고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학생 같은 경우 제가 이런 걸 지도하는데 지도한 학생들이 실제로 넣더라고요. 어떻게든 넣어요. 해당 선생님하고 친하다 아니면 담임 선생님하고 친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넣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네. 웬만한 학생들은 여전히 많은 학교들은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리 같은 경우 그냥 소규모 테마 교육 여행을 그냥 해봤다. 이런 얘기가 이게 저기 세특이 과목당 500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목별로 500자씩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근데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길게 늘려 써져 있어요. 이런 거 웬만하면.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감을 아는 학교는 이런 얘기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써져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제가 이제 외국 학생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잘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영어 시간에 실제로 뭐 그 트럼프 대선 기간에 있었던 미국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탐구해봤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백 갈등 현상에 대해서 학생이 이러이러한 주제로서 탐구를 해봤다. 이런 식의 탐구 주제의 얘기를 잔뜩 넣어줘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소재를 넣어주거든요. 자, 이제 그런 소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자소 쓰기가 편해요. 애가 이제 자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봤냐 얘기를 쓰기가 정말 편하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소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소서에 실제 학생들이 등장하는 소재 갖고 쓰니까 자소서 믿음도 올라가고 되게 편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동, 이런 내용들을 가능하면 학생부 어디가 넣으면 좋은데 세특이면 해당 과목이니까 너무 좋고 예. 학교에서 어차피 이런 활동 해주니까 이런 거 위주로 가능하면 넣어줄 수 있도록 만들고 만약에 선생님하고 좀 학생이 좀 친하면 이런 주제 같은 게 좀 등장하도록 써달라고 부탁도 사실은 예, 가능한 영역인 거죠. 아니면은 과목에 따라서는 근데 또 이런 발표소 안 하는 과목도 있어요. 아무리 현대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학생이 이렇게 들여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이다. 그럼 영어 선생님하고 친해. 그 영어 선생님이 뭔가 요령은 모르는데 뭔가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때 현대고 학생 가르치는 학생도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학생이 이런 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 관심 있다. 자, 그러면 그 외국인 차별과 관련된 외국의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동양인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이나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있는 외국 학문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꾸준하게 학생이 읽고 그에 대한 논평 쓰고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앵기고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거거든요. 학생이 선생님하고 나이스하게 아주 잘 지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넣은 애랑 이렇게 늘려서 넣은 애랑 당연히 학생부 보면 차이도 나고, 예. 그리고 실제로, 평가자가 보기도 다르고, 나중에 자소 쓸 때 소재 끌어다 쓰기도 되게 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특목고 좋은 게 이거예요. 이런 걸 그냥, 이런 형태로 이 세팅을 만든 다음에 웬만한 애들한테 다 복부수 그냥 다 넣어줘요. 똑같이. 근데 어차피 걔들은 소수잖아요. 가까이 퍼져가지고 쓰면은 얘들이 무조건 다른 애들보다 학생이 더 좋은 거예요. 애들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외고 애들이. 그래서 외고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대학을 들어가는 이유가 특목고 애들이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그냥 복부수로 다 넣어줘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고만 해도 애들마다 등급별로 다르게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써주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성적이 내려가 버리면. 네, 그러면서 이제 입시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종합전형 치르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지점을 뭐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나는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러면 그러면 좀 더 낮은 학생들까지도 좀 배려해달라는 얘기를 좀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학교가 우리는 3등급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고가 3등급까지가 원칙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고2까지도 써준다. 그러면은 확연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4등급 때 학생들이 쓰는 종합전형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고 같은 경우는 건대나 그 밑에 있는 숭실대 요 라인도 3에서 4등급 요 학생들이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학종을 안 치르느냐? 지금 다 치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밑에 선의 학교들까지도 인서울학교 웬만한 학교는 다 학종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저기 서울 모처에 있는 여대 선생님들, 여대 그 입학사정 선생님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내가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당신 같으면은 이게 미드니 가든 안 가든 간에 학생부에 써져 있는 애랑 안 써져 있는 애랑 사실 어떻게 구분할 거냐.
진짜 써져 있는 애를 뽑겠냐, 안 써져 있는 애를 뽑겠냐. 당연히 써져 있는 애 뽑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대체로 3, 4등급 학생들이 쓰는 학교인데, 서울에 있는 여대인데. 근데 당연히 써 있는 애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짜일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없는 애보다 무조건 있는 애한테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고,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소서에 있는 이야기가 막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 이거 너무 거창하게 써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다른 애가 그런 식으로 안 써져 있다. 그러면 어차피 속는셈 치고서라도 거창하게 써 있는 애를 무조건 뽑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래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학생과 비어있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없는 애들하고 경쟁했을 때 있으면 무조건 비교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아래 등급도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사실 저는 성적이 낮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학생이 선생님하고 잘 지내면 이런 요소를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지레 포기하는 게 가장 문제죠. 성적이 낮을 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아주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입시를 안 칠 거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합종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실 거냐? 저는 그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니라고 생각해요. 논술 줄고 있잖아요. 네, 확연하게 줄고 있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뻔히 수능하고 같이 가는 전형입니다. 내가 어차피 내 수능 실력이 안 되면은 논술 그렇게 적합한 전형이 아니에요. 특히 이과로 가면 더더욱 심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저라면 그 등급이면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을 어떻게 채워보겠어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진로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로 희망사항에 3년간 직업이 적혀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진로가 바뀌었는데 이제 나는 대학을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실제로 평가자들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관성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제일 낮아요. 설문해보면. 일관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아요. 뭐가 가장 높냐? 노력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고 애가 탐구해본 게 없어가지고 문제인 거지. 실제로 진로가 3년 동안 똑같아서 애들을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 면접 가르친 학생 중에 하나는 애가 진로 희망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학년까지 검사고 3학년 때 갑자기 국어교사 슬래시 치고 통계 전문가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얘가 지금 지망을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얘가 이대를 경제학과를 지망을 했고 서강대를 경제학과 지망했고 그 고대는 국어교육과를 지망했어요. 이렇게 지망하는 3학년 때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근데 얘 지금 어떤 상태냐? 서강대는 44명 뽑는데 지금 예비 19번 받았어요. 200% 도는 데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서강대는 지금. 그리고 이대도 지금 면접 통과한 상태고 고대도 면접 통과한 상태예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2년 동안 검사하겠다는 애가 뜬금없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 모든 게 다. 갑자기 무슨 국어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통계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경제학과 국어 썼다 국어교사 하겠다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도 상위권 학교 다 통과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내용이 많은 게 중요한 거지 그거 3년 동안 똑같이 써져 있냐 아니냐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생이 자꾸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학생들을 지켜봐야죠. 내 학생들 내용이 있나 없나. 내용이 없으면 어차피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 학생도 뭐 하나 가지고 3학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냐면 소논문 하나 쓴 거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소논문이 특이하긴 했어요. 어떤 주제였냐면 시에 나와 있는 시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나라는 개념이 나오죠. 나를 가리킨다. 나라는 개념이 과거 시에 비해서 현재 시로 오면 올수록 빈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도를 가지고 아 요즘 시는 성격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분석한 형태로 시를 통계를 내가지고 국어 관련된 소논문을 썼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서 진로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다 넣었거든요. 어차피 다른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활동들, 좋아하는 활동들. 뭐 어차피 외국이니까 잘 넣어줬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예. 자, 한 가지 얘기만 가지고서 바꾸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서 그런 진로나 이런 성격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영역은 어차피 진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뭐죠? 동아리하고 종합이에요. 저 행동성 종합위원하고 동아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가장 높은 영역에 있냐? 실제로 이 두 가지 외에는 진로를 제대로 보여주는 활동이 웬만한 학생들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사실 어디든 등장해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예. 자, 그러면은 행동성 종합의견? 아까 전에 학생들 릴레이션십 같은 거 많이 보여준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서도 가능하면 학업적인 역량 같은 것들이 실제로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써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겠더라 이런 상황이 선생님이 관찰한 시각으로서 담임 선생님이 관찰한 시각으로서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영어 그런 식의 탐구 같은 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탐구를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못 넣었어요? 그러면 누구 통해서 넣을 수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 통해서 생태계 넣을 수 있어요. 애가 꾸준하게 이런 거 하는 애라고 써져 있으면 되는 거죠. 어디든 있으면 평가단 어차피 보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인데 현대고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자율 동아리가 1학년 때는 없고 2학년 때 있습니다. 근데 2학년 때 자율 동아리 하는데 이게 대부분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그런 요소 보여주는 그런 탐구 보고서나 소논문 같은 걸로 연결하도록 돼 있어요. 결과물이 그런 거 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2학년 때는 하시라는 거죠. 네, 좋으니까. 무조건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심사위에서 뽑는다는 점은 조금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약간 성적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를 꼬드겼어. 같은 편이 돼가지고. 통과하면. 어차피 이거는 조당 최소한도 3명에서 5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같은 조가 돼가지고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결과는 같이 적히니까. 자, 이런 걸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동아리 같은 경우도 요령은 똑같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하는 활동, 구체적인 어떤 한 주제의 활동, 그걸 어떻게 수행했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주면은 어차피 평가자가 봤을 때 그런 서술은 눈에 잘 띄더라. 자, 그 다음으로 독서활동인데, 독서활동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앞에, 자, 그런 수행을 했고요. 그런 소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도 그런 특이한 활동들을 했죠. 자, 그러면 그런 활동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죠? 입학사정관 아니면 교수들인데, 전문 입학사정관 아니면 교수들인데, 전문 입학사정관들은 어차피 다 대학원 이런 데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활동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붙어야 되냐? 레퍼런스가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참고문을 읽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독서는 참고문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활동들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마그누스 웹에 뭐 이런 거면 물리학과 관련된 무슨 책을 읽었을 것이고, 지진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럼 지진과 관련된 무슨 대중적인 좋은 책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과 관련된 책들도 있고, 그런 책을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앞에 있던 것처럼 김영란법과 관련된 무슨 책을 읽었으면은, 당연히 당시에 대한 역사, 아니면은 지금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좋은 독서책들 많아요. 그런 참고문헌적인 책들이 여기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서가 괜찮아 보이는 거죠. 진짜 했을 것 같죠. 왜냐면 앞이랑 다 연결이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뜬금없이 들어가면 책이 많아도 안 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독서라는 거 그렇게 맞추는 거다. 앞에 있는 활동이랑 맞추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활동을 풍부하게 학생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뒤에 독서는 자연스럽게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원래 같이 맞춰서 늘리는 겁니다. 이건 같이. 자, 그러니까 학교 활동 같은 것들 하나하나 하면은 무조건 문서화시키고, 그리고 발표와 토론 형태 활동에 무조건 다 참여하고, 자,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학생이 항상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서 쓰는 거예요.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건져서 넣는 거예요. 각 과목 선생님이 안 되면 담임한테라도. 담임한테 넣을 때 가장 좋은 지점이 뭐냐면, 아까 행동성 종합이가 천자예요, 1년에. 자, 그 다음에 자동봉진 중에서 진로활동 가장 쓸모없는 것만 들어가요. 평소에 그냥 넣으면. 어떤 것만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적성검사한 거 들어가고, 진로검사한 거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진로 캠프 이런 거 들어가는데, 외국 같은 데서 뭐 하냐면 애들한테 전공 탐구 보고서 같은 거 써서 넣게 해요. 진로 칸에. 진로 칸이 천단해야 되니까. 양이 많단 말이에요. 서술할 수 있는 칸이 많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자세하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진로 탐구 보고서 같은 게, 애들이 진로 탐구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무슨 진로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해당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국문이다. 그럼 국문 관련된 그런 전공 탐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보고서 있죠. 그런 특이한 보고서. 그게 외고에서는 전공 탐색 보고서라고 써가지고, 전공 탐구 보고서라고 써서, 그거를 거기 넣어요. 네, 그거를 진로 활동 칸에 넣는단 말이에요. 남들 그냥 저기나 넣고 있을 때. 진로 검사 이런 거나 넣고 있을 때. 가장 쓸모없는 거나 넣고 있을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럼 근데 진로칸은 대부분, 현대고도 담임 선생님이 써주거든요? 네, 그런 거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과 친하면. 그러니까 학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생이 선생님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지내는 거예요. 특히 최소한 담임하고라도. 그러니까 숙제 없으면 안 돼. 대화는 좀 어느 정도 나눠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가 문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볼게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맥락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공? 준비? 제도가 어려서가 아니고, 이런 식의 컨텐츠들 있죠. 애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찾는 게 어려우니, 같이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많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적 자본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 막 이런 시사, 과학 시사, 사회적인 시사 이런 거 관심이 많아. 애가 막 밥상머리에서 같이 대화하고 이러면서 애가 탐구해볼 수 있는 어떤 주제 같은 것들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애들이 조금씩 그런 거 찾아갈 수가 있어요. 같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드디어 애들이 뭔가 호기심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1번을 공부라 그러니까 애들 다 뭐 쓰고 있죠?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하니까 전부 다 지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나는 성적을 올렸어요. 이딴 얘기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개념조차도 틀렸어요. 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개념이 틀렸냐? 아니 자기 혼자 집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학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자기주도학습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문제가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자기가 탐구하는 게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해서 탐구할 줄 아는 게 자기주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간다고 자기주도학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학원 통해서 채울 수 있겠다. 네, 그럼 학원을 통해서 하는 것조차도 자기주도학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만 학원 또는 사교육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거기선 답을 그냥 주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규정을 하게 해서 사교육은 자기주도학습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근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설정하고 자기가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가 찾으면 자기주도학습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이다 보니 즉 일본에서 바로 그런 활동도 있고 그런 활동을 썼을 때 가장 내용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 활동들 특히나 전형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네, 그런 것들을 학생이 실제로 열심히 하면 자기소개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니까 자기소개서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네, 그리고 전형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직접 주제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네, 이거 시간이 딱 1시간 정도 했네요.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저희 이 종합전형을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 어떤 식으로 대입을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대입 전형을 치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분명 일단 우선적으로 학교 공부에 가장 예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지금 사실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스스로가 재미있어하는 책을 하나 찾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가장 좋아하는 한 챕터 정도 읽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번 이걸 내가 요약해보고 내가 한번 글 같은 걸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이제 슬슬 이제 공부가 이제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글을 써보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공부가 조금씩 있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관련된 지식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애가 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주제 같은 것들이 조금 찾는 게 어려우시다. 자 그럼 찾아오십시오. 그런 것들 맨날 찾아다니는 게 제가 일이라서 이런 방향성 같은 것도 스스로 하시기가 학생이 어머님들 자주 잡아주시기 어렵다. 학생 스스로 좀 찾기 어렵다. 예, 찾아와 주십시오. 예, 전문입니다. 예,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전문입니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뭐 저희 입시와 관련된 사항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저희 학원에 찾아주십시오. 제가 뭐 저희 학원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예. 도움이 되셨어요? 우리 오수정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제가